안녕하세요. 마일스톤 H입니다. 현재 시각은 2023년 3월 22일 화요일 오후 5시 11분입니다. 시장이 지속적으로 급변동을 보이고 있고요. 다만 그 급변동이 지난 2월달과 마찬가지로 굉장히 박스권에서 왔다 갔다 하고 있는 것 같아요. 하락이 좀 더 우세하다라고 지속적으로 메시지를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더 이상 시장이 어떤 식으로든 버틸 수 있는 방법이 없다라고 저는 보고 있기 때문이죠. 하지만 이런 상황들이 심리적으로 저희가 지금 겪고 있는 은행들의 파산 문제들과 함께 뱅크런 문제들이 지속되고 있죠. 이런 것들과 함께 섞여서 결국 페드나 각국 정부가 또다시 양적 완화를 진행을 한다고 하면 시장은 또다시 뒤집어질 수 있는 겁니다. 그리고 그 강도와 지속기간 그리고 양에 대해서 특히 양적 완화를 한다고 했을 때 무제한 양적 완화이냐 그리고 제로금리로 급격하게 떨어뜨리냐에 따라서 현재 하락 포지션이 가깝다고 하는 것을 지난 2020년 3월과 마찬가지로 시장이 급반등을 시켜볼 수 있는 상황도 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건 아직까지 나온 상황이 아니죠. 시장은 지속적으로 불안한 상태에 있지만 시장을 안심시킬 수 있는 여러 가지 액션들을 각국 정부들, 특히 미국에서는 SVB 사태를 통해서 페드나 연방정부들을 통해서 진행을 하고 있고 크레딧 스위스 사건 역시도 국가 주도의 어느 정도의 액션들이 취해지고 있어요. 아직까지 시장이 완전히 무너질 정도의 시스테믹 이슈가 일어나진 않았지만 그런 상황이 들불처럼 번질 수 있는 상황들을 사전에 방지를 하고 있다는 것은 부인할 수 없는 사실입니다. 그러니 시장에서는 이런 상황들을 전반적으로 고민을 해보고 있는 거예요. 이미 시장은 1년 넘는 기간 동안 많이 하락을 했고 지난 3, 4개월 정도 지속적인 반등은 했으나 시장에서 향후에 어떻게 갈지 위로 상승을 더 해갈지 아래로 떨어질지에 대해서 시장이 판단을 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 지속되고 있다. 그래서 제가 카카오톡 상에서 말씀드릴 때도 특별한 방향성 없이 지지와 저항을 확인하는 정도로 등락을 반복하고 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물론 여러 이유가 있을 수 있습니다. FOMC 자체가 특정한 이벤트로서 작용을 해서 시장의 방향을 보여줄 수 있는 가능성 충분히 있다고 생각하고요. 왜냐하면 이미 특별한 지표들은 다 발표가 되었고 시장을 놀래킬 수 있는 어떠한 특별한 이벤트들이 현재로서는 예정되어 있는 게 없기 때문에 FOMC를 핑계 삼아서 시장은 현재도 어떤 방향성을 내포하고 있을 수 있어요. 하지만 저는 지금까지 보고 있는 모든 자료들이 비록 조금 더 반등을 해보거나 순간적인 반등을 좀 한다고 하더라도 하락의 지속이 좀 더 우세하다라고 지속적으로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시장을 짓누르고 있는 여러 상황들이 개선된 것이 아무것도 없어요. 금리는 지속적으로 올라가거나 올라가다가 고점권에서 머무를 수 있는 상황이고 그것들로 인해서 이미 약한 고리부터 무너지면서 국가와 각국의 은행들이 지속적으로 무너지고 있는 상황이 발생하고 있기 때문에 그 현상 자체만 보자면 시장이 무너지고 있는 소리들은 지속적으로 나오고 있는 겁니다. 그렇게 들불처럼 번지고 있는 이런 사건들을 순간순간 모면한다고 해서 전체적인 필드가 타고 있지 않은 건 아니에요. 필드가 타서 없어지고 있는 상황 자체가 긍정적인 상황이냐고 했을 때 전혀 그렇지 않다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여전히 시장이 보여주는 파형 자체가 전반적으로 박스권 장세에 조금 있고 지지 저항을 보여주곤 있으나 하락이 좀 더 우세하다라고 지속적으로 보고 있습니다. 어떤 특정한 시그널을 통해서 시장이 고점을 좀 더 높이거나 파형을 새롭게 만들지 않는다면 여전히 저의 이 포지션이나 관점, 뷰는 크게 바뀌지 않을 거예요. FOMC라고 하는 주요 이벤트가 하루 정도 남은 시점에서 제가 이렇게 말씀드리는 것은 저는 저만의 이 포지션을 만들기 위한 관점들이 있기 때문에 틀려도 다시 진입을 하면 됩니다. 하지만 여러분들께서 제 얘기를 들어보시고 스스로의 관점을 판단을 설 수 없다. 그것이 틀리든 맞든 상관없습니다. 틀리면 맞는 방법으로 고치면 되는 것이고요. 미스한 부분을 다시 업데이트해서 내 관점에 포함시키면 되는 거예요. 다만 여러분이 어떠한 포지션도 없을 때 심리적으로 불안해서 어떠한 포지션을 취할지 혹은 그것을 취소를 할지 어떠한 결정도 못 하시는 것이 사실 최악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 시황 영상을 보시면서 마일스톤의 관점은 이렇구나,
교육 영상에서 얘기했던 어떤 관점들에 부합해서 얘기하고 있구나, 이런 부분들을 좀 중점적으로 오늘은 들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현재 FOMC를 앞두고 시장이 아직까지는 방향성을 보여주고 있지 않지만 제가 보고 있는 관점이나 데이터를 기준으로 설명을 좀 드려보도록 할게요. 처음은 언제나처럼 장단기 금리차입니다. 장단기 금리차를 일본 기준부터 월봉까지 지속적으로 한번 보면 우선 여기서 내려왔던 전체적인 파형은 이미 거의 다 종료가 되어가고 있다. 이 아래쪽에서 나오는 파형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 해석은 두 가지다 라고 말씀드렸죠. 그런데 오늘까지 현재 상황을 봤을 때는 이렇습니다. 1파, 2파, 3파, 4파, 5파로 거의 끝났다. 완전히 제가 봤을 땐 끝났다라고 지금은 보여져요. 여기 올라오는 파형 자체가 5파가 될 수 있다. 5파가 나온다고 하더라도 여기서 두 가지 옵션으로 갈라질 수 있다. 3파 조정을 받은 이후에 다시 5파로 상승해서 지속적으로 역전권을 해소해서 플러스 양의 영역으로 가든지, 혹은 여기서 다시 5파로 떨어지는 두 가지 형태가 있다고 했는데, 지금까지 제가 봤을 때는 이제 상승으로 돌아갔다라고 보일 정도로 일단 파형이 해석이 되고 있습니다. 이유는 이렇습니다. 엘리어트 파동 이론을 생각해 보자면 여기 아래쪽에 나와 있는 파형 형태가 5파일 거예요. 1, 2, 3, 4, 5 형태죠. 이 마지막 5파 자체도 1, 2, 3, 4, 5파로 떨어지고 있는지, 혹은 1, 2, 3 이후에 이런 식으로 4파 조정을 받고 있는지 알 수 없다라고 했습니다. 다만 여기서 중요한 건 마지막 이 부분이 5파라고 생각했을 때 1파의 고점을 넘으면 안 되죠. 넘으면 안 되는데 지금 거의 다 넘으려고 하고 있어요. 넘으려고 하고 있기 때문에 파형 자체가 여기서 내려오는 파형이 완전히 끝나서 1, 2, 3, 4, 5로 끝나고 새로운 5파 형태를 시작해서 3파 조정 이후에 다시 올라가는 파형으로 봐야 되지 않겠는가 라고 지금은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점점 더 그렇게 볼 수 있다라고 생각되는 것이, 현재 여기서 보이는 파 형태가 1시간 봉 기준으로 볼 수 없기 때문에 저희가 임의로 해석을 해봐야 된다. 보조지표와 여기서 나오는 형태를 보고 해석을 해봐야 될 것이다 라고 말씀드렸는데, 현재까지 형태로 봤을 때는 여기에 장대 양봉 그리고 갭을 만든 형태가 보조지표 역시도 과매수권에 들었기 때문에 파 형태를 1, 2, 3파 그리고 4파 마지막 5파 정도로 예상해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한 번 더 고점을 올린 이후에 떨어지면서 이런 식의 조정 형태를, 그리고 파란색 하락 추세선을 지지하면서 혹은 그 이상에서 갭을 조금 메우면서 지지하면서 다시 올라가는 형태를 보일 가능성이 훨씬 높아졌다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시작이 된다면 여기서부터는 양의 영역으로 돌아갈 수 있을 겁니다. 양의 영역으로 돌아간다는 의미가 두 가지가 있다고 말씀드렸죠. 이렇게 장단기 금리차가 양의 영역권으로 가려고 하면 10년물의 상승폭이 2년물의 상승폭보다 더 크던지, 이것이 첫 번째 기준이고요. 두 번째 기준 같은 경우는 10년물이 천천히 상승은 하지만 2년물이 하락이 더 급하게 나와서 10년물이 더 크게 상승하는 것처럼 보이는 경우죠. 최근의 경우는 이 두 번째 경우였습니다. 그걸 어떻게 하느냐면 2년물 금리의 하락이 더 급격하다는 것은 페드와치2를 보시게 되면 알 수 있기 때문이죠. 페드와치2에서 기존의 금리 고점이라고 생각되는 부분이 550에서 575까지도 올라갔다가 이제는 475에서 500 정도 수준으로 많이 떨어진 상태예요. 그렇기 때문에 현재 상황으로 보자면 두 번째 케이스다. 2년물이 더 급격하게 하락하지만 2년물이 급속도로 떨어지면서 10년물의 상승은 유지되거나 조금 더 올라가는 수준 정도로 되기 때문에 2년물을 급격하게 떨어뜨릴 이유가 무엇인가 발생했다. 그것이 최근에 일어나고 있는 은행 사태이죠. 금리를 너무 급격하게 올리다 보니까 시중의 유동성이 급격하게 줄어들 수밖에 없는 상황이 생겼다는 겁니다. 자, 그런데 문제가 무엇이냐? 2년물 금리가 급격하게 올라오게 된 이유가 무엇이냐는 거죠. 인플레이션 때문이었습니다. 자, 그런데 인플레이션은 왜 발생했죠? 인플레이션이 발생한 이유는 제로금리와 양적 완화 때문이었어요. 이것으로 인해서 인플레이션이 가속화되니까 결국 금리를 인상시킬 수밖에 없었다는 거죠. 그런데 최근에 은행 사태로 인해서 금리도 조금 낮춰졌지만, 제로금리까지는 아니지만 조금 낮춰졌고요. 양적 완화가 또다시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페드의 자산 규모가 점점 더 늘어나고 있죠. 1년 동안 감소시켰던 80억 불 중에 다시 40억 불을 풀었어요. 그러니까 2주 정도의 기간 동안, 지난 1년 동안 풀었던 돈의 반 이상을 다시 회복시켰습니다. 양적 완화했던 돈을 다시 풀었습니다. 그러면 또다시 무엇이 이슈가 될 것이냐? 인플레이션이 가속될 수밖에 없고요. 인플레이션의 가속은 결국 금리 인상으로 다시 돌아갈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자, 그런데 이제는 어떤 상황을 얘기할 수 있느냐? 여기서부터 올라갈 때는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인플레이션의 가속으로 인해서 금리를 더욱더 크게 올려야 되는 상황이죠. 자, 그러면 여기서의 화두는 무엇이냐? 인플레이션이 더 장기적으로, 지속적으로 나타날 수 있는 상황으로 인해서 금리를 더 올려야 된다라는 거예요. 단기적인 문제였다면 2년물 단기 금리를 좀 더 빨리 올리게 되면 시중의 유동성을 빨리 흡수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렇게 장기적으로 인플레이션이 더 지속될 수 있고 그로 인한 금리를 올려야 된다고 하면 여기서부터는 10년물의 상승폭이 훨씬 더 크게 나올 수밖에 없어요. 10년물이라는 게 장기적인 성장세와 인플레이션에 더 민감하게 반응하는 채권이기 때문입니다. 자, 그래서 여기서부터 지금 양의 영역으로 올라갈 것이라고 생각하는 이유에 대해서 파형 형태와 이론적인 근거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럼 여기서부터는 지속적으로 올라갈 수 있는 근거가 보인다는 거예요. 페드워치툴은 이제 1일 10시간 정도 남았고요. 페드워치툴에서 보시는 현황을 보시게 되면 3월 22일 기준으로 보자면 이제 25p를 올리는 확률이 78.2% 정도로 보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금리 상단은 475에서 500bp 정도로 보고 있고요. 그리고 이 기간을 대략적으로 올해 중순까지 7월까지 유지한다라고 하는 것이 대략 40%에서 50% 사이고요. 그 이후에 급격하게 약 150bp 정도를 낮춰서 325 정도까지 낮춘다라고 하는 현황을 보실 수 있어요. 그리고 그것이 올해 7월부터 내년 7월까지 대략 1년 정도 기간 동안 150bp를 낮춘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금리를 상단을 고정시키고 아래로 떨어뜨리는 것 자체가 어떻게 해석이 돼야 되는 상황이냐? SBB를 포함해서 많은 은행들이 문제가 되고 있기 때문에 더 이상 고금리를 버틸 수 있는 상황이 아니다. 때문에 금리를 낮춰야 되는 상황이다 라고 해석을 할 수 있는 겁니다. 현재 그렇게 보이고 있기 때문이죠. 그리고 언제나처럼 시장이 급격한 금리 인상을 시킨 이후에는 이런 현상들이 항상 반복적으로 연출이 되어 왔습니다. 그리고 가장 큰 문제가 되었던 건 금리를 고정시키고 떨어뜨리는 이 시점부터였죠. 자, 그러면 다시 한번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제로금리와 양적 완화를 하면 주식은 올라갈 수 있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앞서 보셨던 페드워치툴에서도 이것은 제로금리가 아니죠. 금리를 낮추는 행위입니다. 그리고 돈은 아직 완전히 풀지 않았어요. 기존에 풀었던 금액을 다시 조금 더 올려주는 수준입니다. 그래서 여기서도 한번 생각해 볼 수 있어요. 아직까지 시장이 완전히 무너지지 않았기 때문에 제로금리와 무한 양적 완화는 시작하지 않았다. 때문에 이러한 두 개의 조건이 완성될 때만 시장은 다시 상승할 수 있는 겁니다. 금리를 낮추는 행위와 돈을 조금 푸는 행위 자체로는 시장을 완전히 상승으로 돌릴 수 없다는 겁니다. 정확히 말씀드리면 제로금리와 양적 완화보다 더한 것을 진행하지 않는다면 시장은 2020년 3월처럼 급반등하기는 쉽지 않다는 거예요. 금리를 조금 낮춰주고 돈을 조금 더 푸는 행위만으로는 시장의 상승보다는 시장을 유지시키거나 하락을 좀 저지시키는 수준밖에 되지 않는다는 겁니다. 만약에 미국이 이런 식의 고금리를 지속적으로 유지한다고 했을 때 시장이 부러지는 상황이 생길 겁니다. 부러지는 상황이 생길 때 시장이 급격한 하락을 지속해 나갈 때 그때쯤 그리고 어떠한 이벤트들이 지속적으로 연쇄 반응을 일으키면서 시장 전체를 붕괴시키려고 할 때 이 시장이라고 하는 것은 단순하게 주식시장을 말하는 게 아닙니다. 국채라든지 은행 시스템에 문제가 생길 때 그제서야 페드를 포함한 각국 정부는 제로금리와 양적 완화라는 것을 시행할 겁니다. 그때서야 시장이 반등해 볼 수 있는 근거가 생긴 거예요. 그렇다고 하더라도 반드시 즉시 반등을 하진 않을 겁니다. 왜냐하면 2008년 리만 사태와 2020년 3월 코로나 사태 이미 두 번의 양적 완화와 제로금리를 시장이 경험을 했기 때문이죠. 그리고 중요한 것은 제로금리와 양적 완화를 기존보다 더 큰 금액을 해야 된다는 게 핵심 포인트예요. 그러한 메시지가 나오기 전까지는 시장이 돌아섰다라고 얘기할 수 없을 겁니다. 자, 코스피 200은 앞서 설명드린 것처럼 전체적인 시장이 무너지고 있고 원달러 환율도 올라갈 수 있다면 코스피 200은 떨어지는 게 맞다라는 게 현재까지 해석이죠. 그렇기 때문에 제가 이 녹색으로도 그려뒀지만 여기는 지금 오파 형태로 떨어져야 되는 상황이에요. 전체적인 시장 형태를 다시 보자면요. 1, 2, 3파 그리고 여기가 지금 4파로 보이는 구간이다. 이런 식으로 4파이고 이후부터는 떨어지는 5파가 되어야 된다. 즉 전체적으로 보면 1, 2, 3, 4, 5 형태로 떨어져야 되는 상황이다. 원달러 환율이 여기서는 올라간다고 했으니까 코스피 200은 떨어지는 것이 맞겠죠. 그러면 떨어지는 형태로 지금 진행이 되고 있을 겁니다. 1시간봉 기준으로 보자면요.
여기서 저희가 전체적인 4파 형태가 완료되었다라고 봤죠. 그러면 여기서부터는 하락 형태다. 하락 형태로 봤기 때문에 하락으로 해석하는 것이 맞을 겁니다. 그런데 일반적인 하락 형태가 아니에요. 여기서 5파 형태를 그리고 반등을 하고 다시 하락을 하고 있죠. 이게 하락 형태가 맞다면 하락의 5파를 그려야 되기 때문에 저는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1, 2, 3, 4, 5 형태로 내려갈 것이다. 또는 1, 2, 3파 이후에 3-1파로 보고 3-2, 3-3으로 길게 내려가야 되는 거예요. 어떤 형태로 보든지 간에 여기서부터는 길게 하락하는 것이 맞다라고 지속적으로 저는 보고 있습니다. 비록 이 부분이 현재로서는 강력한 하락을 보여주지 않고 있고 이 역시도 박스권 형태로 지금 보여주고 있죠. 그러니 여기서 보이는 파형 형태가 FOMC 이후에 강력하게 내려온다고 하면 제가 지금 보고 있는 파형 형태 1, 2, 3, 4, 5 형태이거나 1, 2, 3-1, 3-2를 만든 이후에 크게 내려가서 3-3 이런 식으로 파 형태가 나와야지만 제가 지금 보고 있는 시나리오가 맞을 겁니다. 그리고 만약에 현재 보고 있는 파형 자체가 다른 식으로 해석되기 위해서는 상단에 보여드렸던 파형 해석의 기준이 바뀌어야 될 거예요. 여기를 1파로 봤기 때문에 1, 2, 3 그리고 반등 형태다. 이게 4파인지 3-2파인지는 현재로서는 알 수 없어요. 하지만 이것이 1파의 고점이라고 생각된다면 이 파형을 넘으면 안 됩니다. 그래서 제가 지속적으로 지난주에도 말씀드렸던 게 311을 크게 상회하지 않는다면 여전히 하락이 우세하다라고 지속적으로 보고 있는 것은 이 구역을 1파로 지속적으로 보고 있고 311을 1파의 고점이라고 보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파 형태를 1, 2, 3, 4, 5 형태로 보고 있기 때문에 엘리어트 파동 이론을 고려해 보자면 1파의 고점을 넘어갈 수 없는 거예요. 다음 보실 것은 나스닥인데요. 나스닥은 생각보다 아주 강하게 진행이 되고 있어요. 그리고 전체적인 시황 형태를 보시게 되면 1, 2, 3, 4, 5 형태로 가고 여기서 반등 3파다. 그런데 3파가 완료되었을 것으로 저는 예상을 하고 있고요. 그 이유를 보시게 되면 여기서 보이는 형태가 3, 3, 5 형태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리고 5파 형태가 1, 2, 3, 4, 5 형태로 끝났죠. 그러면 여기서부터 나올 수 있는 파 형태가 5파로 하락하는 형태가 나와야 될 건데 5파 하락 형태가 독특하게 나왔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이런 식으로 쐐기 형태가 나왔죠. 그래서 1, 2, 3, 4, 5 형태로 그리는 이후에 여기서부터 반등이다 라고 말씀드렸고 저는 최초의 반등 형태를 이 정도로 예상했어요. 왜냐면 상단에 있는 갭을 하나, 2개 정도가 있었기 때문에 첫 상단에 있는 갭을 하나 정도는 채우고 그 이후에 상단을 더 노려볼 수 있을지를 확인해 볼 수 있었기 때문에 최초 갭 영역만 일단 표시를 했습니다. 그래서 처음에 반등 형태를 여기서 끝났다라고 예상을 했어요. 5, 3, 5 형태로 이렇게 끝나고 다시 하락할 거라고 생각했는데 그 당시에 보였던 위쪽에 있던 이정표들이 횡보를 하는 형태로 보였기 때문에 저는 파형 해석을 3, 3, 5 형태로 다시 갈 수 있을 것이다. 그러니 상단에 있는 고점 12,444 정도를 한 번 더 확인하는 걸 테스트하고 내려오지 않겠냐라고 말씀드렸는데 그 상단 영역까지는 일단 올라갔어요. 그래서 12,444를 확인하고 현재 다시 올라갈지 내려갈지를 항공시장과 마찬가지로 박스 형태를 그리면서 위아래를 확인해 보고 있죠. 자, 그러면 여기에 현재 파 형태가 어떠냐? 3, 3, 5 형태가 돼야 되는데 이 마지막 파 형태가 5파인지가 봐야 될 겁니다. 5파 형태가 가깝게 나오고 있는데 여기서 파 형태가 조금 해석이 이상하게 나오고 있어요. 그러면 최악의 경우까지 일단 생각해 보겠습니다. 마지막 파 형태가 여기가 5파가 될 수 있는 상황은 1파, 2파 이후에 하나, 둘, 셋, 넷, 다섯. 그러니까 그렇게 보자면 1, 2, 3, 4, 5 형태로 해서 한 번 더 올릴 수 있는 가능성도 있다라고 봅니다. 그런데 그렇게 되면 문제가 있죠. 여기서 보이는 1파의 고점을 훼손할 수 있어요. 그래서 여기서 어떤 파형 형태가 나오든지 간에 12,822를 뚫고 올라간다고 하면 이건 파형 해석을 다시 해야 되는 겁니다. 여기 있는 파 형태 때문에 그래요. 여기 있는 파 형태 때문에 제가 연장 형태로 해석될 수 있는 것이 아닌가라고 지금 보고 있거든요. 그러니 이것이 지금까지 내려온 것에 대한 반등의 마무리라면 여기서부터 떨어진다면 시그널이 이런 식으로 돌아갈 겁니다. 그리고 여기서 나오는 형태가 5, 3, 5 형태가 나와야 되기 때문에 1점 말씀드렸을 때 7, 8천, 6천에서 7천까지도 내려갈 수 있다고 말씀드렸어요. 여기서 나온 길이가 똑같이 나온다고 하면 비슷한 형태로 N자 형태가 나올 수 있기 때문이다. 그렇게 말씀드렸습니다. 그리고 FOMC가 하루 정도밖에 남지 않은 상황이기 때문에 시장이 위아래로 지지 저항을 테스트하면서 왔다 갔다 할 수 있다고 했습니다. 오늘 방금 보시는 것처럼 나스닥 역시도 조금 더 반등을 해볼 수 있는 구간까지 왔기 때문에 시장의 해석이 충분히 왔다 갔다 할 수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사실 제가 오늘 시황 해석을 해드리는 게 맞을까라는 생각을 좀 많이 했어요. 왜냐면
오히려 이런 해석을 드리면서 여러분들이 혼란에 더 빠질 수 있는 상황이 될 수도 있다라는 생각이 들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저는 제 나름대로 일단 해석을 좀 해봤고 시장을 이에 맞게 내일도 모레도 좀 대응을 해보려고 해요. 지금은 인버스도 좀 다지고 있기 때문에 인버스 비중을 좀 조절을 해야 될지도 고민을 좀 해야 되는 상황이고요. 하지만 현재까지는 전반적으로 봤을 때는 크게 다시 반등을 하겠다는 시그널이 없었기 때문에 아직까지는 인버스 비중을 유지하거나 이후에 나올 시그널에 따라서 일부 조정을 하든지 그렇게 좀 진행을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저도 이 횡보 장세의 장이 굉장히 힘들어요. 그래서 제가 기본적으로는 4파 구간에서는 전혀 매매를 하지 않습니다. 4파 구간에 이렇게 매매를 하게 되면 지속적인 시황 분석을 해야 되고 제가 갖고자 하는 장기 투자가 되지 않기 때문이에요. 저는 원래 1년에 한 두세 번 정도밖에 매매를 하지 않습니다. 그렇게 한다고 하더라도 일정 이상의 수익은 지속적으로 납니다. 그럴 때 원칙은 2파에서 매수를 해서 3파의 마무리나 4파의 초반에 대부분 매도를 하고 4파 때는 매매를 하지 않습니다. 그 이유는 지난 3, 4개월 정도의 시황을 보시면 여러분이 이해하실 거예요. 항상 4파가 이렇게 어렵진 않지만 대부분의 4파가 힘듭니다. 돈을 버는 건 쉽지 않고 잃기가 더 쉽기 때문이에요. 그리고 심리적으로 굉장히 많이 흔들릴 수 있기 때문에 4파 구간은 되도록이면 매매를 하지 않습니다. 여러분이 파동 공부를 계속 하고 계시다면 엘리어트 파동 원서를 꼭 읽어보시면서 이런 부분들을 꼭 찾아서 한번 읽어보십시오. 여러분들은 현재 역사의 한 순간에 서 계시고요. 그 순간에 매매를 해보고 계신 거예요. 이런 기록들, 경험들이 여러분의 경험에 하나의 큰 획을 그을 수 있는 시점입니다. 반드시 이 기간을 충분히 활용해 보시길 바랍니다. 오늘 영상도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